오늘 논어위정편 5장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공자의 이제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운 뒤로부터 70세 종심소욕 불유구 하는 과정까지 공자 자신의 인생 역정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소개를 한 이유가 이제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인정세고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사람들의 점검과 세상의 일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위정자들이 몸소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뭐 생각이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려고 한다면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는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세상의 일과 사람들의 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많이 알수록 좋은 거죠, 위정자들이.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구현해내는 게 이제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위정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위정편에 자신의 인생 경험을 이야기를 서술을 해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뒤편 5장 편에 5장 볼게요. 맹의자 문효. 맹의자가 효에 대해서 묻자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위, 어기지 말라. 번지어, 번지는 공자 제자입니다. 어는 이제 말몰 어자인데요. 수레를 몰다 할 때 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지어, 번지가 수레를 몰고 있을 때 자 고지왈 공자께서 그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맹손 문효의아. 여기서 맹손도 맹의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맹의자가 문효, 효를 물었다. 의아, 나에게 효를 물었는데 아 대왈, 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무위, 어기지 말라. 위는 어길 위자죠. 번지왈, 번지가 말했다. 하위야, 무엇을 이름입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생, 사지이에, 사, 장지이에, 제지이에. 여기서 주어가 빠졌는데 생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효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건 이제 부모를 이야기하겠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사지이에, 부모님을 예로서 모시고, 사자는 모시다라는 뜻입니다. 사, 돌아가셔서는 장지이에, 예로서 장사 지내고, 제지이에, 예로서 제사 지내야 한다. 이런 문장은 송대 유학자들이 표시한 방점 동그라미를 없애야 합니다. 후인들이 그렇게 한 것인데 옳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방점 동그라미를 표시하여 결과적으로 교조로 굳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장은 앞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서 나왔던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 위정이덕이라는 이치를 좀 더 자세히 말한 것으로 중국 문화 속의 효도 정신을 사람에 대한 응대와 처세면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중국의 대정치가가 일신의 쥔태에 구차하지 않았던 도량은 바로 이 점에 근거하여 배양된 것입니다. 자, 우선 문자상으로 이해해 봅시다.
맹의자는 공자의 학생이라 할 수는 없고 학생과 친구 중간점의 관계로서 노나라 대부였습니다. 그 당시의 대부는 물론 오늘날의 의사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등급의 벼슬이었습니다. 대부, 한자로 대부라고 하면은 현대 중국어로는 대부라고 하면은 의사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거든요. 그 중국어로 하면은 앞에 벼슬 하는 대부, 이것은 그냥 따후라고 그러는데 의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따이후라고 그래요. 발음이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대부 같은 뜻이죠. 그래서 여기를 설명해 놓은 거고요. 굳이 비교한다면 오늘날의 정부 강요로서 통상적으로 대부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는 벼슬의 등급이었지 관직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벼슬 등급별 직무는 역대 이래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치 형태 변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통과 3통, 즉 통지, 통헌, 통고를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이 책들 속에는 정치 제도의 변천이나 관직의 변천 등 일체의 변천 내용이 들어있는데 오늘날三민주의 사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국부손문이 오권 분립제를 채택한 이유도 모두 3통, 10통의 문화와 절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뭐 정치제도의 변천을 서술해 놓은 건데 그 제목 속에 통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3가지를 3통, 10가지를 10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맹의자의 직위를 말하는 김에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맹의자가 이런 인물이고 보니 이 단락의 문답이 공자가 노나라 사구가 되기 이전에 한 것인지 혹은 이후에 한 것인지 고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공자는 당시 국제적 지위, 즉 제후 사이에서의 지위도 아주 특수하여 두드러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의자가 그에게 와서 무엇이 효인지를 묻자 공자는 그에게 어기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만을 근거로 하여 보면 공자의 말은 대단히 교활합니다. 무엇을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까? 연관된 아랫글이 없으니 아주 이상한 대답인데 그 뒤에는 또 단막극식의 대화 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어를 읽으면서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아주 재미있는데 마치 소설을 보는 것과 같아 그리 엄숙한 태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번지가 수레를 몰고 있었다. 번지어. 번지는 공자의 학생으로 번수라 불리는데 자는 자지이며 공자보다 36세 아래로서 젊은 세대입니다. 어는 수레를 모는 것입니다. 처음에 맹의자가 와서 공자를 뵙고 무엇이 효도인가 하는 문제를 묻고 가르침을 청하자 공자는 어기지 말라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자가 외출하려는데 돈이 없어 운전사를 쓸 수 없으니 학생들이 다 나서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때 젊은 번지가 수레를 몰겠다고 나섰는데 당시 공자가 탄 것은 마차로서 마차를 모는 데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여 쉽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수레 안에 앉고 번지는 앞에 있는 마부 자리에 앉아 수레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수레 안에 앉아 있는 공자와 번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점을 통해 우리는 공자의 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학생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교육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고지왈. 이라는 것은 공자가 수레를 탄 채 특별히 번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즉 맹손이 나에게 효도에 관하여 묻기에 내가 어기지 말라고 대답하였다. 맹손 문효 의아 아대왈 무위.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맹소는 맹의자의 호입니다. 그는 당시 조정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다 당시 정계에서 훌륭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었기에 공자도 상당한 존경을 표시하여 그의 호만 불렀습니다. 공자의 말을 듣고 번지가 무슨 뜻입니까? 하위야 하고 물었습니다. 이 대화를 읽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은 앞에서 묵묵히 수레를 몰며 가고 있는데 선생은 중얼거리듯이 조금 전에 맹의자가 질문한 효에 대해 대답한 내용을 말합니다. 학생은 그것을 듣고 돌아보면서 선생님,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꼭 지금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무의란 어기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무의를 이제 주희의 논어집주에서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번지의 물음에 대해 공자는 그것은 별게 아니고 간단한 것이라면서 부모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로서 섬겨야 한다. 생사지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예로서 섬기는 것일까요? 말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이 예는 부모님을 빼면 절하는 것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예는 부모님을 생활 속에서 돌봐드리고 사랑으로 감싸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자는 또 말하기를 돌아가셨을 때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장지예라고 했습니다. 예는 우리 문화 속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개념으로서 이 예를 좁은 뜻의 예절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는 예로서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단락을 연구해 보면 특별히 대단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일단의 문답을 논어 속에 넣어 놓은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위정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이 문제들은 한쪽으로 밀어놓고 다음 단락을 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맹무백이 효를 묻는 것입니다. 맹무백 문효. 맹무백이 효도에 관하여 물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 유기질치우. 부모는 오로지 그 자식의 병을 걱정한다. 여기서 오직 유자의 기는 아들, 자식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병질자입니다. 그리고 근시무자죠. 그래서 부모는 오로지 그 자식의 병을 걱정한다. 맹무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맹의자의 아들로서 세가공자입니다. 또 세가란 무엇일까요? 세가는 고대의 제도로서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춘추시대는 인도나 유럽의 고대와는 또 달랐습니다. 당시의 세가는 곧 관리로서 자손 대대로 벼슬을 이어가는 집안이었습니다. 벼슬자리는 장자가 이어가는 것이 봉건시대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봉건 제도와는 달리 당시의 세가는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세가가 잘못하면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벼슬을 이어 내려오는 과정을 세가라 했으며 장자가 그 계승권을 가졌고 둘째 이하 자식들은 계승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맹무백은 맹의자의 아들로서 정통 세가공자였습니다. 부친이 공자에게 효도에 대해 물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인 맹무백도 공자에게 와서 효에 대해 묻자 공자는
그의 부친에게 했던 대답과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공자는 맹무백에게 부모는 오로지 그 자식의 병을 걱정한다. 부모 유기질지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이 병이 난 것을 보면 그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크겠느냐. 네가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병을 걱정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참고로 효경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 있죠. 효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효가 뭐냐고 하면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해소니 효지시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 발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겠죠. 우리 몸 자체를 이야기하겠죠. 부모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부모님께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물론 뭐 병드는 것 자체도 일종의 훼손이니까 그런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효에 마치는 것이 뭐냐면은 입신행도. 입신이라고 하면 몸을 세운다는 건데, 이 몸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보통 입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행도, 도리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내 한 몫을 다 할 수 있고, 또 도로서 행하고, 그리고서 양명, 이름을 떨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입신하고 양명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입신양명이라고 하는데, 후세에 그 이름을 떨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명의 후세, 이현 부모, 이렇게 입신하고 양명해서 부모님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이 또 드러나겠죠. 아, 그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님이 훌륭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의 종량, 효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릇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시여사친입니다.
그리고 중어사군입니다. 부모임을 섬김에서 시작해서 더 사회적으로 나아가서 펼치게 되는 것이 이제 사군이죠. 예전에는 뭐 봉건제도고 왕도 정치였기 때문에, 왕권 정치였기 때문에 사군이라고 하면은 뭐 임금을 섬기는 거죠. 임금을 섬기는 것이 백성들을 위한다는 거죠. 임금을 섬김을 통해서 제대로 임금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백성을 또 국태민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입신, 내 몸을 세우는 것이 효도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효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지금 요 부모님은 자식의 병을 걱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참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게 효의 시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자의 이 대답은 얼마나 묘합니까?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오직 자신이 부모가 되어 보아야 참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신은 출근을 해야 되고 집에는 돈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린 자식이 병이 났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지만 애가 타고 진땀이 납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아이의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심경이 바로 부모는 오로지 그 자식의 병을 걱정한다. 부모 유기질지우라는 것입니다. 공자가 맹무백에게 한 이 말은 부모에 대해서도 마치 자기 자식이 병이 났을 때 쏟는 정도의 관심을 쏟을 수 있어야 비로소 효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같은 효를 물었는데도 맹의자한테 이야기한 거하고 맹무백한테 이야기한 게 틀리죠. 이것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하고 같은 거죠. 같은 것을 물었어도 방편으로 그 건기에 따라서 내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은 이렇게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 같은 문제도 다르게 대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편으로. 위 두 단락의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효의 문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문화는 항상 효도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특히 유가는 더욱 효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서오경에다 효경, 이야 등을 체계적으로 더해 모은 총서를 13경이라고 합니다. 13경 안에 논어 맹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이아라고 했는데 이 이아는 이제 서한 때 만들어진 건데 중국 최초의 이제 글자의 뜻을 해석해 놓은 우리말로 하면은 뭐 사전 정도, 최초의 사전 정도 되겠습니다. 글자의 뜻을 해석해 놓았다고 합니다. 효경은 공자의 학생인 정자가 쓴 것으로 효도를 연구하려면 공자의 전반적인 사상 체계를 알고 이 효경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효경에서는 어떤 것을 효라고 부를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를 천하에까지 확대하여 천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대효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정자가 효자의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이치가 계속 이어져 내려와 당송 이후에는 충신은 반드시 효자 가문에서 구해야 한다. 구충신 필어 효자지문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참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사회를 사랑하면 틀림없이 충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신이란 일종의 애정의 발휘인데 만약 기본적인 애정이 없다면 그가 국가, 민족에 대해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충에 대해서 옛사람이 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는 것은 쉽지만 침착하게 의로움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간계의 연신이 종용취의 난. 여기서 간계라고 하면은 이제 간계할 강자에 붕괴할 개자인데요. 우리가 보통 뭐 비분간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슬플 비자에 분노할 분자인데요. 그래서 이 관계하고 같이 쓰면은 슬프고 분노해가지고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어떤 분개한 감정, 이것을 비분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에서 연신이, 여기서 연자는 이제 버릴 연자인데요. 우리가 보통 뭐 기부할 때도 이 연자를 쓰죠. 버린다, 준다는 뭐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뭐 수재를 당했거나 할 때 돈 출연하는 거, 그것도 수재 의연금 할 때 의연금에서 이 연자를 씁니다. 그래서 또 이 연자하고 헷갈릴 수 있는 게 손해할 때 손자입니다. 이게 다르죠? 6달러가 조개 패자가 다릅니다. 글자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연자는 버릴 연자고요. 몸을 버리는 것은 여기서 바꿀 역자인데 여기서는 쉬울 이자입니다. 몸을 버리는 것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종용은 이제 성격이나 태도 같은 것이 차분하고 침착한 것을 종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아갈 취자에 의, 뜻의자죠. 의에 나아가는 것은 난, 어렵다는 겁니다. 관계하여 순간적으로 죽음에 뛰어드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욱하는 성격에 그렇게 뛰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깡패들이 싸울 때 서로 죽기 살기로 핏대를 올리면서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등 용감해 보이지만 막상 그들에게 한 5분 뒤에 죽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싸움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즉 침착하게 천천히 자신이 죽기를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면 그들은 쉽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신은 반드시 효자 가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감정을 지니고 있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이라야 충성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를 묻는 맹의자에 대한 공자의 대답이 다릅니다. 맹의자는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이기에 공자도 상당히 존경하면서 함축적으로 대답하여 어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기지 말라는 것일까요? 천하 사람들의 뜻을 어기지 말고 천하 사람들에게 대효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참뜻입니다. 공자도 맹의자가 이 대답을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방언으로는 허루어가 뭐냐 하면은 이제 괄호에 보시면 일종의 끝말 줄이기로 두 부분으로 짝을 이루고 있는 성구나 격은 속담의 절반만을 말하고
뒷절반의 뜻은 자연히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쉴 헐자죠. 헐자가 후, 뒷말을 쉰다는 겁니다. 뒷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말만 하고. 허루 또는 언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으면 옛날과 변함없다는 대답을 외조카가 초롱등을 떨어준다. 외생타 등롱, 뒷말이 조구입니다. 이 중국말로 하면은 와이성따 덩롱인데요. 외생이면은 족하겠죠. 외족하겠죠. 생질이 덩롱, 여기서 타자는 이제 덩롱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덩롱을 드는데, 생질이 든다고 하는 것은 외삼촌을 비춰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조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자는 이제 외삼촌 구자인데요. 이 구 발음이 옛구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구자를 옛구, 지금 보면은 옛구로 써놨죠. 그래서 중국말로 짜오지우라고 하면은 옛날하고 똑같다, 옛날 그대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루의 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만 하고 뒤에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안다는 거죠. 속으로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을 봉사가 새알심 국을 먹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모두 허루어입니다. 여기서 할자라고 하면은 애꾸는 할자인데요. 할자면 중국말로 씨앗이라고 그래가지고 맹인을 이야기할 때 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먹을 헐자, 말 더듬을 헐자인데 먹다 마시다는 뜻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먹는다는 뜻이죠. 그 탕단인데요. 경단단자입니다. 탕단이라고 하면은 중국말로는 뭐 원소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월 대보름에 먹는 그 새알심 들어간 거 있는데 우리 동지에 팥죽 먹듯이 중국에서는 이런 탕단을 먹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경단 안에 단거 그 소가 들어 있어 가지고 뭐 설탕도 들어 있고 내지는 뭐 흑깨 같은 거, 검은깨 같은 걸로 소를 만들어 가지고 먹는 건데요. 이 씨앗을 탕투안이라고 하면은 뒤에 뚜리 요수, 두리 유수라고 합니다. 배두자죠. 리는 속리자입니다. 배 속에 수가 있다는 거죠. 수라는 것은 이제 속셈 이런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봉사가 새알심을 먹었어도 자기가 몇 개 먹었는지 속으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도 몇 개 먹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떠먹으니까 그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뜻은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뒷말은 하지 않아도 앞말만 해도 어떤 말인지 알 수 있는 게 허루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짧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에 숨은 뜻은 듣는 사람이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왜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까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당신 맹의자는 신분이 달라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인 이상 천하 사람들에 대해 공도의 책임을 지고 천하 사람들을 부모처럼 보아야 참으로 효도하는 것이니 이것이 대신의 풍모다. 그러므로 무위, 즉 민심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기의 말을 맹의자가 반드시 알아들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번지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한 것은 계집종을 때려 아가씨를 욕한다는 격으로 번지도 맹의자와 마찬가지로 꼭 알아듣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못 알아듣더라도 그 말을 전해서 간접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타아두 매소제라고 하죠. 여기서 타자는 그대로 떼일 타자입니다. 아두라고 하면은
어린 계집아이 같은 여자애들을 이야기할 때 아두라고 합니다. 중국말로는 야토라고 하는데, 매자는 꾸짖을 매자죠. 소저는 아가씨, 젊은 여자를 이야기할 때 소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A를 이야기하면서 B를 속으로는 B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번지가 수레를 몰 때 이런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이런 식의 간접 교육은 직접 교육에 비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공자가 번지에게 말한 정도까지 개인이 효도를 할 수 있다면 대단한 효자이며, 국가 대사에서도 무위의 정도까지 할 수 있다면 훌륭한 대신입니다. 그러나 세가공자 맹무백의 물음에 대한 공자의 대답은 크게 다른데, 공자가 말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도는 간단한 것이다. 자식이 병이 났을 때 부모가 걱정하듯 네가 부모를 생각한다면 너는 효도를 이해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효도란 부모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다.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모가 그렇게 애를 태우듯 자식도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 그것이 효다. 바꿔 말해서 너 맹무백은 세가공자이니 장래에 틀림없이 정치를 맡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읽으면서 깨닫는 한 가지는 바로 세가공자가 정치를 맡으면 백성의 질고를 모를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의 도리는 백성의 질고를 알고 중하층 사회 백성들의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정쇄고를 깨닫는다는 말과 통하는 거죠. 그러기에 천하 사람을 사랑하려면 천하 사람의 질고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있듯이 너 맹무백도 장래에 정치에 종사할 텐데 이 도리를 꼭 기억해 두어라. 이 두 단락을 위정편에 끼워 넣은 뜻이 참으로 큽니다. 세가공자가 인간의 질고를 알지 못해 실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진해제 때 천하에 큰 흉령이 들어 당시 태감이 해제에게 백성들이 먹을 밥이 없어 굶주린다고 말하자 해제는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는가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제는 밥도 없어 먹지 못하는데 밥보다 귀한 고기를 어떻게 구해 먹을 수 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의 질고를 모른 탓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창업한 제왕은 모두 훌륭했지만 그 뒤 2, 3대부터의 황제들은 깊은 궁전에서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자랐기 때문에 쌀이 어느 식물에서 자라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나는 이런 황제들을 위해 직업황제라는 별명을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황제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직업황제들은 공통적으로 심리적 결함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자기 비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직업황제들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문신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학문이 더 나은 데에 반감을 가졌고, 무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무공이 그보다 못한 것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업황제들은 중요한 신하들을 함부로 사륙하고 유능한 신하들을 쫓아내는 등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을 많이 저질러 자신의 실패를 운명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치를 하는 제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일의 책임자라면 크고 작은 일에 대해 모두 알아야 됩니다. 특히 아래에서 일어나는 사무에 대해 대충 지나쳐서는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효도에 대한 큰 문제를 하나 토론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는 가정교육 면에서 충효 정가를 표방해 왔습니다. 충효를 대대로 전한다는 거죠. 이를 보아도 우리 문화에서는 효도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이 점을 이해해야 우리의 역사 문화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는
서양 각국과는 다릅니다. 요 며칠 동안 외국 유학에서 돌아온 학생들이 나를 찾아와서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한 뒤 지금은 정신분석을 배우고 있는 한 학생은 외국에서 몇 년간 있어 보니 몇 년 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틀리지 않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서양 문화를 연구하려면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라. 미국은 건국한 지 200년도 채 안 되어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다. 전 유럽의 관점에서 보고 유럽 문화를 연구하려면 그리스 문화를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2000년 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로부터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서양 문화는 우리 문화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리, 환경적인 요인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를 세울 수 있었지만 유럽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인들은 생존하기 위해 상업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과거 유럽 역사에서 해상에서의 상업이란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장사를 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해적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6세기 이전의 서양은 재화가 부족해 궁핍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16세기 이후에 인도를 빼앗고 중국을 속여 황금을 거두어 갔는데 서양의 문화나 경제 발전 등은 알고 보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양 문화를 이해하고 나서 우리 문화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로서 그 문화정신이 서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종법사회라는 것입니다. 하은주 3대 이후 종법사회로부터 주대의 봉건제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봉건은 서양형의 봉건이지 우리의 봉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봉건 형태를 서양의 봉건노예 제도와 함께 놓고 비교해보면 전혀 별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종법사회라고 하면 이제 혈연 위주가 되는 거죠. 왕가에서 왕의 형제들을 제후로 내보낸다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봉건은 종법사회로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법사회와 효도정신은 주나라 이전에 건립되었으며 진한 이후에는 종법사회로부터 가족사회로 변천되었는데 이 역시 종법사회의 한 형태로서 가족효도의 범위가 축소되었을 뿐 그 정신은 일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효도 우리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인정세고의 확충인데 효를 정치면에서 제창하고 실행하여 사회적 기풍으로 삼게 된 것은 어느 때일까요? 그것은 서한 이후로서 위진시대에 이르러 효도로서 천하를 다스릴 것을 정식으로 제창하였습니다. 24인의 효자, 24효 이야기에서 보듯이 얼음 위에 누웠던 것으로 유명한 왕상은 바로 진나라의 조정 대신이었습니다. 24효는 원나라 때 곽거읍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요. 24명의 이제 효자의 사적을 기술해 놓은 겁니다. 왕상은 이제 계모한테 살아있는 잉어를 드리기 위해서 강에 가가지고 얼음 위에서 누워 있었더니 그 얼음이 자연히 녹아가지고 잉어 2마리가 튀어 올랐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효자 이야기죠. 근데 그 계모가 자기 그렇게 학대를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병이 들어서 잉어가 묻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게 잡아서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진나라 이후 남북조 당송, 원명청으로 쭉 내려오면서 모두 효도로서 천하를 다스린다는 기풍을 이었습니다. 역대 대신들이 국가의 큰 문제나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문제로 올린 주의를 보면 대부분이 폐하의 조정은 효로서 천하를 다스린다. 성조 이 효치천하란 말이 있는데 먼저 이 큰 모자를 황제에게 씌워놓은 다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우리 문화가 효도를 제창하는 좋은 점이자 우수한 점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일 가운데 정치 분야의 일은 이야기하기가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깊이 연구해 보면
효도를 통치수단으로 이용한 사람도 있었는데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의 강희 황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